녹화를 시작합니다. 사회적으로 들여다볼 의무가 있다든가 혹은 그 고소인, 피고소인이 소속되어 있었던 조직 안에서 있었던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는 좀 들여다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입장을 설명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어떤 기관에서든지 만약에 이런 진상조사가 이루어진다면은 서울시청이 됐든 어떤 부분에서 주목을 좀 해야 될까요? 예컨대 이게 성추행을 했냐 안 했냐 이 부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떤 성추행이 있었느냐 혹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어떤 신체적 접촉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요. 다만 이제 양자의 핸드폰 같은 데 남아있을 수 있는 어떤 텔레그램이라든가 SNS 자료 혹은 만약에 이제 그 PNC 복원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사진 같은 것들이 확인이 된다면 내용 자체가 부적절한 것이라는 그런 것들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들이고 그런 부분들이 부적절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어떤 그걸 소명했던 기관에서 이런 부분들이 나왔고 이런 것들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문제제기할 만한 상황이었다라고 본다. 그런 부분에서 이 문제제기 자체에 대해서 이 문제제기를 한 당사자에게 계속해서 가해야 하는 행위를 사회가 해서는 안 된다 같은 그런 부분들은 좀 선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지금 고소인의 말로는 서울시 측에다가도 그간 이야기를 해왔는데 전혀 뭐 위로 보고가 올라가거나 시정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지시가 되지 않았고 그러면 그런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히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가 기자회견에서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 고소를 한 직후에 피고소인에게 이 관련 사실이 전달이 된 거 아니냐. 그렇게 지금 추정이 가능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데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고소인의 입장에서 만약에 자신이 고소한 사실이 뭔가 절차를 벗어나서 예외적인 상황으로 우선적으로 피고소인에게 전달이 되었다면 그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왜냐하면 그저 고소된 사실만 전달이 된 건지 아니면 고소를 하면서 제출한 증거라든가 고소인의 진술이 같이 전달이 됐는지 모르잖아요. 일단 수사 공정성의 부분에서 어떤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공정한 수사와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들을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우선 알려지면 피고소인 입장에서 증거인멸 같은 걸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알려졌다면 어떤 루트를 통해서 그런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조사해서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정말 상황이 있었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물어야 마땅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요, 특히 경찰에 어떤 사건이 접수되거나 인지되거나 했을 때 그 기관에 통보를 하게 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기관에 근데 통보를 하는 것과 그것을 그러니까 이제 기관이 다시 그 당사자에게 알려줘서 이 문제들에 대해서 이런 시비에 휘말리거나 혹은 어떤 준비를 하게 하는 게 온당하냐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면 만약에 누군가가 유출을 했다거나 알려줬다거나 이런 상황이 확인이 되면 이건 수사 상황이라고 보세요? 이게 알려진 부분이 있다면 수사 대상 될 수 있죠.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많이들 얘기하는 부분 중에 이제 박원순 시장이 죽음을 선택을 했단 말이죠. 그럼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은 다 진 거 아니냐, 죽음으로써 사죄를 한 것 아니냐. 오히려 이런 진위 공방을 하고 조사를 또 새로 벌이고 하는 것이 오히려 2차 가해 아니냐, 이런 논리를 펴는 쪽도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가해가 만약에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 죽음을 선택한 것이라면 그건 가해로 인한 것이 가해에 대한 문제제기로 인한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문제인 겁니다. 애도 자체가 2차 가해냐가 아닌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 죽음은
이제 어떤 여러 가지에 대한 당사자의 선택인 거지. 네. 그 당사자가 이제 자기 상대방을 위해서 한 선택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뭘 들여다봐야 되냐면 유서에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이다. 네. 만약 이렇게 써 있었다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 그게 아닌 상황에서 지금 이 논란이 불거져 있는 지금 이 작금에 이르러서 그 죽음이 이제 어떤 총체적인 본인의 어떤 후회나 혹은 부끄러움이나 혹은 억울한 뭐 여러 가지 그 죽음을 선택한 당사자에겐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이 피해자의 문제 제기에 대한 대답이 됐거나 사과가 된 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거를 그런 중식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면요. 이게 이제 좀 가혹할 수는 있는데, 일부에서는, 아니, 과거에 벌어졌던 여러 가지 이제 미투 사건들처럼 왜 피해자가 당당하게 나서지 못하느냐. 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쪽도 일부는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피해자분들을 많이 이제 경험을 해보셨으니까 그걸 아실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피해자의 특수성도 있어요. 개별적 성향 네. 같은 것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문제 제기하는 상대방이 네. 어떤 사회적 지위에 있느냐의 문제와 연동되어 있을 수 있고 더구나 이제 보면은 지금 피고소인이 사망에 이른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비난이 고스란히 그 지금 고소인의 어깨에 얹어질 수밖에 없는 네. 지금 그런 분위기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고소인이 나서서 뭐 얼굴이나 이름을 드러내는 게 쉬울 것인가? 저는 그건 어렵지 않았겠나 누구라도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성범죄 관련 사건을 많이 담당해 오신 이은희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김경래 최강시사 1분 여기까지 하죠. 그리고 2부에서는요, 박원순 시장의 죽음이 남긴 과제들 각 당 연결해서 차례로 좀 들어볼게요. 민주당, 정의당, 통합당 차례로 연결합니다. 잠시 후 8시에 뵙겠습니다. 아, 시원해. 엄마, 에어컨은 왜 시원해요? 그건 냉매라는 물질 덕분이야. 그럼 냉장고는 왜 차가워요? 그것도 냉매 덕분이지. 하지만 공기로 새 나가면 기분을 아프게 하는 온실가스가 된대요. 냉매 관리 잘하면 여름이 시원, 시원, 시원해, 냉매 관리 잘하면 음식이 신선, 신선, 신선해. 냉매 관리 잘하면 시원하고 신선해. 우리 모두 냉매 관리합시다. 냉매 관리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함께합니다. 우리 모두 냉매 관리 잘해요.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안녕하세요. 대한치과 교정학회 회장 김경호입니다. 우리 아이도 주걱턱이나 무턱, 덧니가 있을까 걱정되시나요? 교정치료가 필요할지 시기는 언제가 좋을지 고민이라면 7세부터 교정검진을 받아보세요. 7살이 되면 적절한 교정치료 시기를 확인할 수 있고 치료를 해 발치와 수술 가능성을 낮추며 올바른 구강위생 관리 습관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제 교정학회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교정의사를 찾아보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치과교정학회와 함께합니다. 말 같은 말. 안녕하세요. 강원국입니다. 그야말로 갈등의 시대입니다. 지역 간, 세대와 계층 간 갈등은 물론 같은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할 한 집단 안에서도 각종 이해득실과 성격 차이로 인해 갈등합니다. 갈등은 피할 수도 없거니와 피하기만 해서도 안 됩니다. 덮어놓는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물을 휘저어야 불순물이 떠오르고 그걸 걷어낼 수 있지요. 변화를 만들어내려면 어느 정도의 갈등은 불가피합니다. 아하. 골치 아프더라도 갈등을 대화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소통으로 풀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기본으로 해야 할 일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겁니다. 정보가 막혀 있거나 정보를 가진 사람끼리만 쑥덕거리면 갈등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헐뜯기, 뒷담화가 성행하고 흑백 논리와 편가르기가 활개칩니다.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바탕 위에서 유연하고 개방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자기 의견을 말하고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식의 봉합은 병을 키우고 더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다만 서로 의견을 펼치는 대화 타협의 과정이 감정과 자존심 싸움이 돼서 극한으로 치닫는 치킨 게임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 갈등을 풀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정서적으로 공감하고 서로 배려하는 문화를 만드는 겁니다. 이런 문화에서는 구성원들이 가치를 공유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 무엇이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렇게 행동하자고 암묵적으로 합의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각자의 입장 차이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도 깊이 공감합니다. 당연히 갈등이 생겼을 땐 양보와 합의를 통해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지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지도자의 역량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원국의 말 같은 말이었습니다.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과 갈등을 조정하는 사람. 당신은 어느 쪽이신가요? KBS 58분 날씨. 비는 서울, 경기, 강원도의 경우 대부분 오늘 아침에 그치겠습니다. 강원 영동은 좀 다른데요. 남부지방과 함께 오후까지 좀 더 내리겠고요. 주로 남해안은 밤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따라서 예상 강우량도 비나 빗방울 정도인 중부지방은 곧 한두 시간 내에 비가 그치기 때문에 5mm 내외고요. 그 밖에 전국은 5에서 30mm입니다. 제주도의 경우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한 차례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주로 내륙으로 소나기가 좀 지나는 곳이 있을 전망이고 이후로 비는 토요일 남과 제주의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다시 시작이 되겠습니다. 일요일은 전국에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 쭉 제주를 뺀 전국에 비가 계속 예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은 낮 기온이 많이 오르지 못하겠고요. 아침에도 제법 서늘합니다. 낮 동안에도 서울, 광주, 제주 24도에 그치겠고 대전, 강릉, 대구 22도 등 전국이 20도에서 25도로 25도 이하의 기온을 보이면서 평년보다 기온이 3, 4도가량 낮겠고요. 내일은 주로 서울 29도 등 중부지방과 서쪽으로 기온이 높게 올라 더위가 다시 시작이 되겠습니다. 내일까지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상태 유지하겠고요. 현재 서울 기온 17.8도, 사흘간 서울에 62mm의 비가 왔습니다. 최영호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제1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800Hz, FM 94.7, 89.9MHz, KBS 대전 제1라디오입니다. HLKI 탐사보도 전문 기자 김경래 최강 시사. 네, 김경래 최강 시사 2부 시작하겠습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 절차가 어제 마무리가 됐죠. 하지만 남은 과제들, 논란들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민주당, 정의당, 통합당 차례로 좀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박 의원님도 충격이 크셨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고 박원순 시장하고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네. 관계이기도 하고요. 네. 제 지역구인 삼양동 지역에서 한 달 살이 하시면서 많은 이야기도 나누고 했었던 사이라서 네. 이번 일이 매우 충격적으로 다가섭니다. 그런데 어쨌든 정치 지도자, 사회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 네. 아무리 어떤 상황이었는지 짐작은 가겠습니다만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하시는 거
대해서는 좀 뭐 충격적이기도 하고 실망스럽기도 하고 무책임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당내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미 장례 도중에서도 지금 이제 장례가 끝나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더 나올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추모가 먼저다, 애도가 먼저다 이런 의견도 있는 건 망자에 대한 예의가 먼저다라는 얘기가 있는가 하면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얘기를 꺼내는 사람들도 있고, 이 논란을 당 내에서 보시기에 참 힘드셨을 것 같아요. 어떤 마음으로 보셨습니까, 이런 논란을? 다들 힘들고 혼란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랬을 거고요. 누구도 네. 예기치 못했던 일이 갑작스럽게 벌어지는 상황이니까. 네.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 사회가 길지는 않습니다만 네.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피해자 중심주의에 서는 것이 맞다. 이건 일정한 어떤 원칙 혹은 사회적 합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나 고통받았다는 그 피해자 목소리에 지금이 귀 기울여야 될 시간이 아닌가 싶고요. 네. 장례식의 절차는 이제 끝났지만 피해자 고통과 그 호소가 피해 호소가 계속되는 한 이 일이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네. 우리 사회가 집단적인 어떤 그 합의에 근거해서 이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하고 답을 찾아나가야 될 때가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당내에서 그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미 죽음으로 사죄를 한 것이다. 더 이상의 뭐 얘기는 오히려 2차 가해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좀 다르게 생각하고요. 네. 고통스러운 일이죠. 네. 이 과정을 이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 이후에 대책 마련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당은 당대로 또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할 일이 있다고 보거든요. 네. 일단 저는 당 차원의 진상 파악과 대책 마련이 있어야 네.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안희정 오거돈 사태에 이어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네. 국민들에게 드린 실망이 적지 않은데 네. 당이 그동안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네. 선출직 공직자들에 대한 성평등 교육 등이 그저 그냥 형식적 수준에 그쳤던 것은 아닌지 점검하고 네. 여성 친화적인 정당, 성평등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서울시도요. 이게 이제 형사적인 거는 이제 뭐 종결된 거죠. 그런데 서울시라고 하는 직장 기관에서 진상조사와 직장 내 유서사의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싶습니다. 어제 네. 특히 피해자 측에서 호소한 내용과 관련해서 네. 그 시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이번 일로 피해자에게 2차 피해 혹은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는 것은 네.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서울시라고 하는 기관이 해야 할 법적인 의무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나 관심도 적극적으로 가지면서 네. 고통스럽지만 우리 사회가 해야 할, 그리고 당과 서울시가 해야 할 일은 해나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이 박 시장의 죽음에 대한 반응들이나 입장들이 사실상 양쪽으로 크게 나눠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한쪽을 보면은 서울시 특별시장, 서울시가 주관하는 장례 자체를 반대하는 청원에 55만 명이 동참을 했고요. 그리고 쪽 의원들 같은 경우는 조문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혼란스러운 게 개인적인 관계라고 네. 하는 그냥 아주 인간적인 측면과 또 공인으로서의 박용진이 가져야 되는 태도가 어떤 것이 너무 혼란스러웠었거든요. 네. 박원순 시장이 개인적으로
베풀어줬던 친절, 우리 지역에 대한 관심, 네. 국민들과 서울 시민에게 보여줬었던 남다른 어떤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소중하게 간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그 문제와 또 우리 사회가 어렵게 마련해 가고 있었던 성평등과 관련된 성인지 감수성과 관련된 작은 합의들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적으로 좀 바라보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장례 기간에 있었던 논란, 사회적인 충돌 이런 것들은 다 또 다른 사회적 합의를 세워나가기 위한 고통스러운 시간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무치료라고 하시는 그 교육을 보게 되면 바로 그 옆에 붙여 있는 분들은 다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친일 논란이 있는 그 간도 특설대에서 독립군을 토벌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라고 논란이 되고 있는 백선엽 장군이 과연 여기에 묻힐 자격이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공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공가사 찬성 반대? 전 반대입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일단 갈등은 수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검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김경진 의원님. 글쎄요. 일단 추 장관님이 첫째는 좀 리더십이 좀 떨어졌고요. 정치적으로도 좀 뭔가 조금 힘이 팔리지 않으실까요? 아, 그럴까요? 왜냐면 전국에 있는 검사장 90%가 장관을 향해서 당신 지휘권 틀렸어.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90%가요? 네. 그래요? 그렇게 지난번에 검찰총장을 향한 수사 지휘가 불법이거나 최소한 부당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그냥 뭐 편한 표현으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장관님 얼굴이 체면이 몹시 깎인 거 아니겠습니까? 할 말이 없죠, 김남국. 아니요, 저는 완전히 반대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윤석열 총장이 완전히 꼬랑지를 내렸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꼬랑지? 예, 추미애 장관이 지시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하고 동원했지만 윤석열 총장이 백기투항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게 맞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국민들의 평가라든가 우리의 평가는 윤석열 총장이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안 되는 걸 무리해서까지 했느냐 그 부분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결국에는 최측근이라고 하는 한동훈 검사장을 돌보기 위한 측근감사기 아니냐.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불과 한 3주 전에도 대검에서 감찰부장이 감찰을 하려고 하는데 그 감찰을 패싱하고 그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의 인권부에 내려보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감찰하는 걸 조사하라고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조사 대상, 감찰 대상이 바로 또 윤석열 총장이 굉장히 아끼는 측근이라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처음이 아니다. 30초 드립니다. 김경진. 그게 근데 네. 장관도 이상하고 참 서울중앙지검장도 이상하고 수사팀도 조금은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게 네. 아니 가령 우리 주진우 기자 비리 있으면 좀 신고 좀 해보쇼라고 다른 기자가 이렇게 요구를 하고 다니는 거. 예. 검사가 가령 김경진 전 의원 불법으로 혹시 뇌물 받아먹은 거 있으면 나한테 얘기 좀 해보쇼.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럴 수 있죠. 큰 틀에서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네. 네, 물론 이제 편지를 쓰긴 썼어요. 그리고 그거 뭐 사실대로 얘기해주면 선처가 될 거고 사실대로 얘기를 안 해주면 가족들이라든지 두루두루 다 고통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위협이 있죠. 그런 위협이 있지만 네. 지난주에도 얘기했다시피 그 편지 자체가 교도관들이 상시 읽을 수 있는 사실은 교도소에 들어가는 것은 거의 공개 편지나 마찬가지고 네. 중간에 말을 전달한 사람은 변호사란 말이에요. 보면 예. 그런 어떤 절차적인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 이게 공개된 이런 상황이 전제된 이런 맥락 속에서 그 기자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한테 유시민 씨가 혹시 무슨 범죄에 관련된 정보가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죄가 되느냐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 이 사건이에요. 보면. 김남국. 너무 심각한데요. 네.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일반적인 건전한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을 한다. 이렇게 세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요? 아니 기자가 네. 왜 그런 취재를 하고 다니죠? 그런 취재는 있을 수가 없죠. 기자가 막 수감되어 있는 사람한테 특정인의 비리를 불어라라고 하면서 마치 본인이
취재를 하는 게 아니라 수사를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안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사실 협박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더 나아가서 지금 녹취록에 나오는 정황들은 그 기자가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의혹을 받고 있는 것만으로 윤석열 총장은 더더욱 매섭게, 더 철저하게 이 의혹을 수사하고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것을 막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 시선에서 봤을 때에는 윤석열 총장이 항상 이야기하는 그 법과 원칙, 이런 것들이 안 보인다. 왜 측근한테만 그러한 어떤 추상과 같은 수사가 없느냐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경진. 그러니까 이게 그 기자가 쓴 문구라든지 뭐 이런 협박성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건 좀 오버한 건 맞는 것 같은데. 오버는 맞습니다. 네. 언론 윤리는 일단 네. 넘어갔는데. 오버는 맞는데. 네. 아니 본질적으로 검사라든지 기자라든지 경찰이라든지 다 남의 잘못이나 이게 구린 거 주의 캐고 다니는 것이 본질적인 직업의 속성이거든요. 하죠. 예. 근데 그게 사실은 거의 공개된 거나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 비리 제보를 요구를 한 건데. 네. 이게 죄가 될까? 그게 첫째 죄가 될까가 지금 검찰 내부의 고민이에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네. 죄가 안 될 것 같으면 네. 그냥 수사 열심히 해봐라 하고 맡기면 될 텐데. 아니 그러니까 죄가 안 될 것 같은데 왜 수사를 하느냐라는 것이 대검 내부의 형사과장이나 이 검찰 연구관의 생각이고, 네. 청장 입장에서 그런 문제제기도 일리가 있다. 그래서 그러면 저기 지금 서울중앙지검 형사일부 수사팀이 오버하는 거고, 네. 이게 지금 법무부 장관님이랑 이게 뭐가 연결되고 죄도 안 되는 것을 어거지로 씌워가지고 뭘 지금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의 출발점이 이 모든 사단의 첫 출발이에요. 그런데 김남국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예, 김경진 의원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피의자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수사를 해서 밝혀줘야죠. 모든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더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과연 죄가 안 되는지를 밝혀야 되는데, 수사의 ABCD 아주 기본이라고 하는 피의자 소환을 하지도 않고 있어요. 압수수색도 증거 인멸할 시간을 줬던지 거의 2달 뒤에 압수수색을 했다. 예. 그런데 압수수색 이후에 피의자 소환을 해야 되는데 피의자 소환하려고 하니까 수사팀에서는 죄가 된다고 피의자를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순간에 윤석열 총장이 막아선 겁니다. 일단 그래서 갈등은 봉합됐고 수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다시 이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대면 보고를 검찰총장한테 해야 될 시점이 왔어요. 가장 중요한 이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기소 여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경진 전 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기소해야죠. 아 그런가요? 왜냐면 그 삼성에서 지금 그 저기 바이오로직스라든지 네. 바이오에피스 그 회사에서 네. 아니 메인 서버 뜯어가지고 시멘트 밑으로 묻어버리면 네. 모든 아니, 사람들 구속됐고. 네, 거기서 끝난 거 아니에요. 도대체 총수라든지 이 핵심들하고 연결이 없으면 이 말단 직원들이 컴퓨터 띄어가지고 이 시멘트 밑으로 붓는 짓을 왜 합니까? 아니 그거 하나만 봐도 모든 게 뻔한데. 김남국? 예, 공감합니다. 저도 김경진 의원님처럼 이건 철저하게 그 수사가 된 사안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기소를 해야 되고요. 이렇게 철저하게 수사를 하듯이 측근에 대한 수사, 그리고 검찰의 잘못에 대해서도 함께 들여다보고 수사를 저는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시간이 좀 있나요? 한 1분만? 네. 네. 아니 30초. 제가 옛날에 그 전라남도에 무슨 민간위원회 뭐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잖아요. 네. 위원을 하는데 이 위원이 내가 그 회의를 하는 위원으로 선택이 돼서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도 사실은 불분명한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도 모 건설회사는 그 위원으로 잠재적인 모분수가 되어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저한테까지 로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삼성이 로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네. 제가 과거에 겪었던 바에 의하면 대기업들의 정보력이라든지 대기업들의 금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어서 네. 사실은 이 검찰이 눈 부릅뜨고 일을 하지 않으면 이게 당하는 거 그냥 순식간입니다. 다시 주제를 넘어가겠습니다. 공수처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김경진 전 의원님? 결국은 출범을 하겠죠. 출범해야 됩니까? 아니 이미 법이 통과가 됐는데 예. 법을 집행해야 되는 것은 행정부의 임무고 예. 그래서 공수처법 통과됐고 뭐 시간의 문제죠. 결국은 이제 지금 7명 중에서 2명을 미래통합당이 추천위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이게 2명이 계속해서 반대를 하면 사실상 공수처장 취임이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이제 출범이 조금 어렵다는 거고. 네. 이해찬 대표나 지금 민주당 법사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러면 법을 바꿔서라도 어떻게든 출범을 시키겠다 뭐 이런 거고. 네, 근데 그런 민주당의 그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결과적으로 나중에 영 출범이 안 되면 네. 그런 방법이라도 동원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네, 김남국 의원. 네, 우선은 그 공수처법에 정해진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여당의 의원으로서는 좀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고요. 김경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출범 시한이라고 하는 법정 시한을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법 개정까지는 아직 논의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선적으로는 야당의 협력과 협조를 구하기 위한 여당으로서 할 수 있는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만약 책임 있는 모습이라든가 협력하는 모습,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불가피하게 여당으로서는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공수처를 출범시키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최소한 아무리 빨라도 6개월에서 8개월 이상 지연될 것은 눈에 불 보듯이. 그렇게 많이. 네, 그렇게는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아니, 그렇게 근데 돼버리면 법을 발의하고 이거 뭐 소위 회부에서 뭐 하는 최소한의 절차라는 게 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리 이게 빨리 가도 6개월 더 이상은 지연이 될 거예요. 네. 그러면 그 6개월 지연 작전을 막기 위한 비책 이런 거 없어요. 네? 없어. 그래도 좀 훈수를 놔주세요. 있을 수가 없다니까. 그래요? 예. 그거는 미래통합당하고 합의를 한다든지 뭔가 이 서로 간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극단적인 싸움으로 가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결국에는 정치이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의 양보를 이끌어내고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맛있는 당근을 제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할까요? 불꽃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김경진 전 의원 그리고 김남국 의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야가 7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16일 목요일 개원식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김남국 의원 조금 본격적으로 뛰셔야 되겠습니다. 엄마, 에어컨은 시원해요? 그건 냉매라는 물질 덕분이야. 그럼 냉장고는 왜 차가워요? 그것도 냉매 덕분이지. 하지만 공기로 새 나가면 지구를 아프게 하는 온실가스가 된대요. 냉매 관리 잘하면 여름이 시원? 시원해. 냉매 관리 잘하면 음식이 신선? 신선해. 냉매 관리 잘하면 시원하고 신선해. 우리 모두 냉매 관리합시다. 냉매 관리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함께합니다. 우리 모두 냉매 관리 잘해요.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2020 KBS 연중기회 기억을 기록하다. 사진작가 김용철 씨는 37년 전
고등학생 때 찍은 사진으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고등학생 눈으로 본 37년 전 이산의 추억입니다. 제 방에서 누워서 잠을 자는데 KBS 이산가족 찾기 영상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나도 한번 가볼까? 그때 제가 사진과 지망생이었거든요. 집에 필름이 얼마나 있지? 그 생각을 하게 됐고요. 아침 일찍 버스를 타고 여의도로 갔습니다. 그 여름 여의도는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 사람들로 가득했죠. 벽보가 일단 가장 인상에 남아요. 붙일 수 있는 모든 곳이면 바닥, TV, 공중전화 박스, 조금 흐미진 곳에 이제 벽 쪽에 이제 간이 소변기를 갖다 놨는데 그 앞에도 이제 붙여놨어요. 커다란 천막이 있었고요. 그 안에서 자원봉사분들이 앉아서 이제 나이 드신 어르신 같은 경우는 한글을 잘 모르신 분들이 많으니까 대필해서 이렇게 써주시기도 하고 난 항해에서 어디서 태어났어. 큰아이가 몇 살이었고 걔는 흉터가 어디 있었어.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그 자원봉사분들이 대필을 해주셨죠. 37년 전 여름은 날씨만큼이나 눈물겹게 뜨거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TV를 보고서 같이 눈물을 흘렸어요. 지금도